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공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최고의 관심사는 단연 오늘 있을 대법원 국감입니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아예 증언을 피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일단 출석은 했네요. 어떻게 할지 지켜봅시다. 사실 조희대는 진작에 특검을 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 최혜병 사건에 묻혀서 지금까지 흘러왔지만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사건은 분명한 제2의 내란 시도로 봐야 합니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깜도 안 되는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대선을 치르면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연장될 수 있다는 이 뻔한 계산,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 시나리오를 그대로 둔 채 특검을 100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조희대가 국감장에 나와도 입을 열기는 만무하고 지금 당장에라도 조희대와 한덕수의 제2 내란 음모 특검부터 발족시켜야 합니다. 생방송 배공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추석 연휴 때 우리 정거리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연휴 기간에도 특별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 정말 새로운 상품으로 여러분 찾아뵙니다. 바로 제주에서 바로 따서 산지 직송으로 보내드리는 올해 첫 수확한 극조생귤입니다. 작년에도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극조생귤이 뭐냐면 귤나무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거. 그러니까 조생보다 더 먼저. 그래서 극조생이라고 불리는데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올해도 딱 2주 동안만 맛보실 수 있는 극조생귤을 정어리몰에서 직접 제주도까지 가서 준비했습니다. 5kg 한 박스 가장 드시기 좋은 크기로 선별해서 제주도 산지 직송으로 보내드리는데요. 가격은 19,900원에 무료 배송, 가성비가 좋습니다. 긴 연휴 끝나고 몸도 처지고 날씨도 우중충해서 힘이 안 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새콤달콤 비타민 덩어리 극조생귤 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활력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진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같습니다. 연휴가 참 길었지요. 지난주 금요일에 하루 쉬기로 하신 분이면 거의 열흘간 휴가를 쓴 건데요. 열흘간 연휴 끝에 맞는 월요일 아침 마음도 새롭습니다. 이번 주에 역시 이제 국정감사가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요. 지금 방금 전에 대법원 국정감사 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는데 이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세 분 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예. 혹시 임세은 대변인님은 네. 바쁘셨나요? 저는 뭐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삼시세끼 밥 챙겨주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송편은 하셨나요? 송편은 사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 이번 추석 연휴 때 송편을 못 먹은 것 같은데요. 언젠가부터 송편이 좀 귀해졌죠? 맞아, 맞아. 해졌어요. 요즘은 이제 다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먹지 않고 제 예. 옷이 그냥 꽃무늬가 됐네요. 어쨌든 많이 먹지 않고 조금씩 필요한 양만 이렇게 사서 먹는 게, 왜냐하면 또 준비하고 이러려면 손이 많이 가잖아요. 예. 오늘 최진봉 교수님 옷이 꽃밭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파란색 옷이 크로마키에 감사드립니다. 얼굴까지 가려고 그래요. 지금 저 코스모스 꽃길은 우리 카페 회원 권상님께서 네. 카페에 올려주신 사진인데 정말 아련한 고향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 권상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어디에서 찍으신 건지 한번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하도록 하지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지금 대법원 국정감사 오늘 국감 첫날 열리고 있는데 이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 국감인데요. 우리가 방송 전에 현장을 봤습니다만 지금 현장 모습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맞습니까? 말하는 것도 역시 지금 예상대로 제가 제시가 있어서 바로 국힘이 거의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진우는 뭐 무슨 근조. 이거를 타고 왔나요? 근조리 뭐 뭐예요? 근조리 그 뭐 양평 공무원 아니 그런 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거겠죠?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조의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원래는 조의대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출석해서 안지하는 있거든요. 양재열 변호사님, 오늘 조의대가 이제 나와서 선서를 일단 할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지금 자리에 서지 않으면 선서를 못하게 안 하겠죠, 아마도. 아니, 선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사말만 언제 하고 법원에서 오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법사위원장에서는 이석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선서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 이외에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 얘기를 하면 이제 위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국민들을 향해 선 자리에서 제대로 진술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초유의 일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버티는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예. 대체로 지금까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할 때는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나와서 인사를 하지요. 인사를 하고 나서 자세한 뭐 답변은 법원 행정처장이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하고 그냥 가지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 조의대한테 쌓여있는 의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오늘 물어보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천대엽 행정처장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우리도 이제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관행처럼 이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법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키워주십시오. 어떤 노래 있더라도 우리가 지키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 이제 아니, 우리 모니터를 이제 말씀 나눌 때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하신 말씀, 이제 종전의 관행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직전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최근에 30년 전 87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전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께서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독립투사이고 정치가이고 또 법전 편찬위원장이고 또 여러 가지 지위에서 그때 건국 초기에 혼란을 갖다가 대표적인 어떤 그런 지위를 겸직한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마저 드리자면은 우리 이제 직전에 김명수 대법원장님 시절에 또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인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 말씀에서 여러 이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하신 선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설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또 남은 부분은 미진하지만 제가 답변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대법원장님 하시는 것이 이 광명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법관들과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 교과서에서부터 이제 상권 분립 또 사법부 존중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갖다가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저희들도 원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 허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네. 저는 당연히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한 관행이 아닙니다.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국정감사 때 모습 한번 보시죠. 먼저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동안의 운영 방식에 따라 대법원장께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이석하셨다가 국정감사 마무리에 다시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법원 행정처장 등 소속기관들을 상대로 증인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는 제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후 진행되는 첫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저와 대법원 관계자들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하여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작년엔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작년에 또 그동안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주요 행정사무라든지 또는 판결의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굳이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을 안 해도 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했던 여러 행태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의혹들이 많잖아요. 그럼 물어봐야죠. 대법원장이 저렇게 이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국회 양해를 받아서 했던 거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 이재명 당시의 대표 대선 과정에서 그걸 그런 식으로 처리를 안 했다고 하면 저런 얘기가 안 나왔겠죠. 지금 저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입만 열면 삼권분립이라고 입에 달고 사는데요. 오늘도 그 천대엽 대법원 처장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권분립은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게 삼권분립 아닙니까? 사법부도 국회를 견제하고 국회도 사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가 또 사법부나 국회를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권한을 다 활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삼권 분립이지 대법원장이 무슨 신입니까? 거기는 뭐 신성 불가침입니까? 어느 누가 그러면 대법원장이 잘못하면 누가 그걸 심판하고 누가 그걸 지적하고 누가 그걸 문제를 삼는 겁니까? 유일하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게 국회예요. 국회는 대법원장을 출석시켜서 질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관례로 했다고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관례가 법입니까? 관례는 없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상권분립은 정확한 상권분립은 입법부가 유일하게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대체? 대법원장은 왜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데 자기가 뭔데 거기서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서 얘기 못하겠다는 겁니까?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질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뭐 어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법부가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법에 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양해를 해달라, 관례니까 해달라, 상권분립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장을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부산이 대위님이 이런 글 주셨어요. 대법원장이 재판으로 대선에 개입한 관례는 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법원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른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대법원장이 조희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빛의 속도로 이재명을 날리려고 했는지 이걸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너 도대체 그때 왜 그랬냐. 그 판결문 몇만 쪽이나 되는 거 읽어보긴 하고 판결했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나 증인으로 출석 안 하겠다. 이거야말로 상권 분립에 대한 도전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 이 관례가 법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국정감사 초반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증인으로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국회법 제61조 국정감사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 증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대법원장도 관계기관의 장으로서 요구 대상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계인 출석 요구할 수 있다. 여기도 역시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이야기하면서 국가기관에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가 포함된다. 그러기에 검사 대상이 맞다라고 이미 그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인사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헌법 제103조에 따라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에 의하여 출석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처장이 모든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마무리에
그동안의 관례처럼 마무리해 종합해서 변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관례는요, 그동안에 그 대법원장이 또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례는 통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권분립이라는 뒤에 숨어서 자꾸 상권분립, 독립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상권분립의 기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상권분립입니다. 대법원장인 조희대의 권한, 대법원장의 그 사적인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상권 분립이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법대로 가서 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관례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뒤에 숨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켰냐는 거예요. 제가 굳이 그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상권분립의 기본인데 우리 국민이 대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 자체를 흔든 게 바로 조희대가 한 짓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묻고자 우리 국민의 권력, 마지막 권력인 국민이 묻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국민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아니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했을 뿐이고 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냐. 이것이 국민이 묻고 있는 건데 그걸 자기가 왜 그 위에 있냐고요. 조희대가 뭐 법입니까? 헌법보다 위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관례를 이야기하려면 본인이 그동안의 관례대로 과연 정당한 재판을 했나.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법률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예. 이거하고 예. 국감에 나와서 증언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독립하여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양심에 따른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읊어주신 헌법 103조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럼 당시 대법원 판결이 법률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이루어진 판결이라고 볼 것이냐부터가 의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고 하는 상황이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 다 짚어주신 것처럼 이게 뭐 관행을 따지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고 우리 기억하다시피 2주 정도밖에 안 된 짧은 시간 내에 재판 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소부에 배당했던 걸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옮긴 다음에 이 검토한 기록조차도 남겨놓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문서를 제대로 봤나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봤다 그랬고 전자문서로 본 거 맞냐고 하니까 그러면 그 봤다라는 그 기록이라도 전자문서 기록이 남으니까 그런 기록이라도 보여달라고 해도 그것도 보여주지 못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건요. 이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심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이라는 거예요. 헌법과 법을 존중하는 한에서.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주권이 민주주의 기본인데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이미 국민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었고 그 지지율이 고스란히 대통령 선거에도 반영이 돼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인물에 대해서 국민 주권은 나 몰라라고 재판 과정조차도 대법원이 통상적으로 보통 하면 뭐 18개월 정도까지 걸리는 게 대법원 재판인데 2주 만에 끝내버렸거든요. 그런 재판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헌법을 따른 것이고 국민주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을 따른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했던 그런 법률 절차들을 위반한 내역이 보이기 때문에 법률을 따른 것도 아니고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헌법 103조에 따르더라도 위헌인 겁니다. 그러면 관례 좋아하는데 직위원회가 윤석열 구속 취소하면서 날로 안 따지고 시간으로 따지고 그것은 관례에 맞습니까? 뭐 말이 말 같아야 말을 들어먹죠. 섬진강 지리사님, 대법원장 꼬라지 보니 혈압이 급상승. 그러나 오늘은 못된 대법원장 끝까지 보려고 혈압약 복용했습니다. 오늘 좀 각오를 하셔야지요. 조희대가 인사말까지는 했습니다. 인사말 한번 들어보시죠. 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최진봉 교수님. 일단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재판에 관련돼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따져 묻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절차의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관례 그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앵커님도 그렇게 관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전원합의체에 넘어가서 3년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확히 하면 뭐 2일인가 그랬대요. 9일, 길게 봐도 9일. 그 안에 결론이 나온 그 절차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거예요. 절차를 지켰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관례를 제대로 지켰냐는 거예요. 재판이 저렇게 신속하게 진행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본인들이 어떤 재판의 결과를 내놨다고, 물론 그건 진행된 재판이 맞죠. 중단돼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그 재판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니까 당신들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재판관이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거예요. 물어보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제출해달라는 자료는 왜 제출 안 하는 겁니까? 전자문서로 봤다 그러면 전자문서 노고 기록한 거 그거 제출 안 했죠. 나중엔 딴 얘기하니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냐고 물어봐도 대답 안 하죠. 어쩌라는 겁니까? 모든 것을 자기들은 관례대로 했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답변을 제대로 안 했어요. 다 피해가고만 있잖아요. 그럼 오늘 국회에서도 그거 물어볼 겁니다. 그때 제대로 봤냐? 왜 이게 전원합체로 갑자기 넘어갔냐? 이런 부분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이 어떤 결론을 내린 거 예를 들면 파기환송한 거 좋다 이겁니다. 그건 안 물어볼 수 있다. 그게 정말로 물어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왜 절차를 이렇게 짧게 다른 사례와 다르게 이렇게 짧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맞죠. 왜냐면 아니 재판관들은 뭐 신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은 실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또는 절차 과정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따져 물어야죠. 아니 사법부가 저런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고 국민들이 저렇게 되면 사법부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했겠네. 저 사람들도 자기들 이익대로 했겠네. 나는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적 성향이 어떠니까 이런 판결이 나왔겠지.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걸 깨끗하게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전 봐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저거 답변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정당당하면 저러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태도 아닙니까? 왜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죠 대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임세현 대변인님. 지금 이제 조희대가 인사한 말만 하고 도망가겠다라고 저렇게 앉아 있는데 나가려고 할 때 법사위원장이 가지 말고 앉아 있으세요. 또는 아니면 저쪽 법사위에서 표결로 증인으로 채택을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 화면 보여주셨잖아요.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거기서는 당시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이석하셔도 됩니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추미애 위원장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계속 저렇게 이석할 수 없어서 잠깐만요. 앉아 있어야 지금 되는데. 박근태 의원이 네. 질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까? 들어가세요.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예, 화면을 한번 키워서 봅시다. 만난 적이 없다라고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습니까? 회의 방향은 왜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만 얘기를 회의 했습니까? 방향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니까 뒤늦게 시간을 멈추세요. 그러면 만난 적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니까 시간을 멈추세요. 우리 대법원장님은 특정 기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들어가세요. 답변을 들어가세요. 주셨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세요. 이는 시기만 다를 뿐 들어가세요.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미 아닙니까? 양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해석이 잘못된 양해가 것입니까? 된 사항입니다. 필감기관과 양해가 된 그처럼 사항입니다. 애매한 화법을 사용하신 것은 제보자가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였던 것입니까?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대법원장님 분명히 기관기관과 입장을 양해가 말씀해 된 주시면 사항이니까 좋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의사 진행 대법원장님, 방해입니다. 답변해 회의 주십시오. 방해입니다. 경고합니다. 답변 못 국회법 하십니까? 위반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것을 번개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님 답을 주십시오. 대법원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인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안 통치를 돕기 위해서 인혁당 사건에 피고인 8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위를 불러주세요. 그 판결들이 사법살인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경위를 속히 그 불러주세요. 사건들마저 대법원 재판 기간이 4개월 내지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 원장님처럼 사건 배당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리고 9일 만에 판결을 지금 이제 현장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조희대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비록 증인으로 채택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박균택 의원이 조희대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사이에 지금 박균택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 내용만 들어봐도 이건 판결과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한덕수 만났냐 안 만났냐 그 의혹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대체. 이게 무슨 본인이 얘기하는 사법부 독립의 이유라고 얘기하는 판결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한덕수 다른 사람을 만난 일 있었냐 없었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런 거 질의하고 있어. 답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저렇게 불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 질의를 하는데 답변도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잖아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면 얘기하면 본인한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해서 저러는 겁니까 대체. 지금 조희대를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것의 의미는 비록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서 여기에서 위증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은 할 수가 없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양절 변호사님 조희대가 입을 열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거기서라도 어떤 식의 답변이든지 간에 답변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동안에 대법원장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그런 권리에 어긋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자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판단의 근거는 이런 겁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국회에 나와서 어떤 식의 질의와 응답을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법원의 어떻게 품격을 떨어뜨리고 할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균택 의원이 뭘 질의를 하신 거냐면 박정희 때 그럼 사법살인이라고 불리는 재판들조차도 4개월, 6개월에 걸렸는데 그럼 그 재판보다 짧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재판의 내용이 아니라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봐야 되냐? 국민들로서 이거 납득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법원의 독립 내지는 사실 그 헌법에는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이 법관의 독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민주공화정을 인정하는 하에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입법부가 있는 하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무조건 저렇게 답변을 안 하는 게 그럼 법관은 무슨 어떤 재판을 해도 박균택 의원 질의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후배 법관들의 자긍심에 손상을 가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우리 조 원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잠깐 좀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박균택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앞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임세현 대변인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계속 항의를 하고 있죠. 이거 국회법 위반이다. 다 끌어가라. 경위도 부르는 것 같아요. 예, 경위도 오셔라 와서 자 끌어내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단체로 저렇게 하기로 아마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경위를 불러서 의사진행 방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고
조의대 목각에 딱 붙잡아 놓고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 채택해서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야당 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계속 회의를 방해하면 저건 회의 방해는 당연히 끌어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나가라고 명령도 할 수 있고요. 뭐 지난번에 정청래 위원장도 그렇게 했었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나가면 물리력을 행사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면 여당 의원들만 앉아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없다고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위원장이 주재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라도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렇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저런 모습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야당 의원들 밖으로 내보내고 여당이 주도해서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하는 일이 오히려 저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부가 왜 사법부 대법원장 쪽에 편을 들어서 증인 채택을 못하게 저렇게 물리력을 방해를 합니까? 그 상권 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독립된 거 아니에요? 왜 사법부 편을 들죠? 조의대 대법원장 서영교 의원님 나오셨네요. 당연히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조의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들은 출석 의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의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이재명 대표의 답변서가 있자 하루 만에 4월 22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조의대 대법원장 답변하세요. 이재명 대표 건을 하루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리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로 파기환송 표결을 하는 게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단 이틀입니다.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3심에서 단 이틀 만에 표결합니다. 이런 사건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거의 지금 몸을 던져서 방어하고 있고 조의대는 계속 얘기를 지금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장은 어찌 이런 자리에서 대법원장이 입을 떼겠느냐 이 자세인 겁니다. 저기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도 뭐 자기신들은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거죠. 법원은 무슨 하늘을 위해 떠있는 존재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준 권력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너무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재판이 가능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서영교 의원 지적한 것처럼 어떻게 무슨 재판이 아니 그냥 일반 단순한 폭행 사건도 이틀 만에 뒤바뀌진 않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자,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최진봉 의원님, 일단은 증인 채택은 어렵다고 보고 일단 계속해서 조의대를 앉혀놓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자, 질문을 하자, 이게 지금 민주당 전략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잘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채널이 지금 저 장면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언론사들까지도요. 근데 저걸 모든 사람이 봐요. 저는 조의대의 저런 태도가 과연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한 태도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나와서 뻣뻣하게 저렇게 앉아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있는 저 대법원장의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신뢰를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 답변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 단어 하나, 발언 하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국민들은 저게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저런 질문들을 들을 때, 아, 그래. 그런 문제가 있었지. 왜 대법원장은 저기서 말을 안 하고 있을까? 왜 답변을 못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말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겠지만 저런 태도 자체가 지금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내용들이. 저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저게 이제 회자가 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론을 주도해가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끝까지 질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고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임세현 대변인 저렇게라도 해서 계속 조희대를 붙잡아놓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석을 못하게 위원장께서 결정하신 건 너무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지금 뭐 눈 감고 앉아가지고 듣고는 다 있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리고 지금 서영교 의원님 비롯해서 아까 쭉 나와있던 법사위원님들이 그동안의 의혹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듣던 말던 대답하던 말던 계속해서 의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잠시 또 잊었던 것들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그때 조희대가 그렇게 했었지. 아, 맞다. 이때 이런 문제 있었지라고 또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태도를 보는 겁니다. 또 국민들은. 조희대가 저렇게 뻔뻔하게 앉아서 듣는 둥 마는 둥 쳐다도 안 보고 저 표정 보십시오. 너네는 짓거려라? 난 대답 안 할 거야. 저 태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 태도에 대해서. 지금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일을 국회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전 저 태도를 우리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주말 동안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주말의 모든 뉴스가 월요일날 대법원 국감이 가장 큰 이슈이면서 과연 조희대가 나올까?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이 될까? 답변을 할까? 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그러던데 이게요 간단하게 국감에서 조희대를 상대로 뭘 물어보고 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매우 쉬운 시나리오였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고법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걸 대법에서 정말 빠른 시간에 그것도 이미 대통령 후보로 후보가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었고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를 아까 우리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틀 만에 뭐 아무리 길게 잡아도 9일 만에 파기환송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파기환송이라면은 대법원에서 야 이거는 무죄 아니야 다시 봐라고 하면 고법은 거의 대법원 뜻대로 유죄를 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로. 거기에서 또 버티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키고 고법에서 또 다시 하고 대법원에서 땅땅땅 해버리면 최종적으로 후보 자격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새로 후보를 선출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파기환송한 그 시점부터 한덕수다라고 하면서 김문수가 어떻게 됐는데 김문수는 이제 뭐 한덕수 오면은 바꿔주기로 다 예상을 했는데 김문수가 갑자기 버텨버리는 바람에 꼬이긴 했습니다만 한덕수를 새벽에 후보로 바꿔쳐가지고 한덕수를 후보를 만들고 이게 어떻게 시나리오가 없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건 누가 짰겠습니까? 윤석열이 일당이 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란을 일으켜서 설사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한덕수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그건 다시 윤석열 정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한덕수 조희대가 짜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시나리오. 누가 봐도 그럴 건데 이걸 진짜게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내란 특검도 중요하지만 이 제2 내란 특검에 대해서 왜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던가? 저는 이게 가장 큰 패착이 아니었는가.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건 조희대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명백한 제2의 내란 시도인데 이걸 안 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기현이가 대충 하는 거고 최진봉 교수님 지금 생각하면 한덕수에 대한 영장 기각도 그 선상에서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혹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심이고 의혹이에요. 그런 의혹과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조사나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법관이라는 이유로 그냥 사법부라는 이유로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사법부도요.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요. 법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만 저런 행동 안 합니다. 앞으로 그런 행동을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렇게 대선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고 하는 것, 사법부가 뭔가 역할을 해서 대선의 판도를 바꾸려고 했다는 의심이 드는 점,
이런 점들은요, 사법부가 왜 저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재판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결론을 내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 안 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사상이 없다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특검을 통해서든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사법부도 잘못하고 법관도 잘못하면 처벌받는 사실을 명확하게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법 무서운 줄 알고 국민 무서운 줄 알 거 아닙니까? 사법부는 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사법부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직되고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관이 법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정치적 소신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하면 그 법관을 어떻게 법관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법부는 법에 규정된 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그건 사법부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에요. 근데 무슨 사법부가 법에 있는 것처럼 법대로 하자는데 법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을 만들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동안 있었던 사법부의 만행들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사하고 조사해서 다 밝혀내고 문제 있는 사람들 처벌해서 사법부도 이제는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감이 일단 중지가 됐는데 아마 내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뭐 좀 이석을 허락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진행하면서도 목소리 자체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은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계속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복잡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지금 내용이 잘 다루진 않는데 당시에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내렸던 전원합부처의 판결의 내용을요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들 후보로 나서고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일이 그 사람들을 따지어서 이렇게 검토해 볼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 걸러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의 내용을 포함을 시켜놨어요. 거기에 저는 조희대와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법관들의 사고방식이 들어있더라고 보거든요. 자기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면 국민들 니네는 투표할 자격할 필요도 없어 라는 식의 판결문이었던 거예요. 저 판결문 자체가 위헌적인 내용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까지 뭐 들어가게 되면 이걸 가지고 가면 진짜 그야말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지적을 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법원이 저는 이건 사실 지적하신 것처럼 사법 쿠데타 시도였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법원이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뭐 국민들로부터 무슨 일에도 정치권으로부터 견제받지 않는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려면요. 과거에 법원이 걸어온 길들을 보았을 때 야, 대한민국 법원은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정말 검찰이 무슨 재판을 하건 간에 무슨 재판으로 기소를 하건 간에 꿋꿋하게 재판의 독립을 지켜왔어 라고 할 만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니요. 지금 지난 과거의 정권 때 예를 들어서 군사정권 시절 때 박정희 때 전두환 시절에 어떤 재판을 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많은 사건들의 억울한 재판 희생장으로 사형적으로 보냈던 사람들이 법원의 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법원인 거지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진보정권 민주정권에 들었으면 그때부터 사법부의 재판, 사법부의 독립 이걸 외치는 거예요. 이 모습, 이 달라진 모습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법관이 저런 얘기를 하려면. 아니 너무나 쉽잖아요. 왜 조희대가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한덕수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을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조희대가 정말 저렇게 뻔뻔하게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인사말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관은 판결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무한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왜 그런 판결을 말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았던 판결을 냈는지 그리고 가장 국민의 신의를 받고 있는 그 대선 후보를 왜 피선거까지 박탈시키려는 의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무한 책임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요. 적어도. 답변을 하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지금 계속 삼권 분립을 이야기를 하지만 삼권 분립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게 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3 내란, 불법 비상계엄 때 친위 쿠데타를 했던 윤석열에 대해서 법원이 삼권 분립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당신은 왜 친위 쿠데타를 해서 이 삼권 분립을 훼손하냐?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당했던 서부지법 폭도에 대해서도 헌정을 해치는 행위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에 대해 폭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고요. 그 배우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그 문제 제기를 했냐고요. 그럴 때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자기들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그 궁금증을 이야기하자 이제 와서 상권 분립 왜 뒤로 숨습니까? 그건 비겁한 거예요. 상권 분립을 외치려면 그 전에 본인들이 과연 상권 분립의 존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표현을 했냐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이것도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본인들은 정치인 재판 다 하잖아요. 사법부가. 그럼 독립되면 나 건들지 말 거면 정치인 재판하면 안 되죠. 사법부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재판을 하면 그게 바로 재판부에서 행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있으면 이제 피선거권 박탈되는 재판 막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외치려면 이런 것부터 좀 문제 개선이나 하고 나서 분립을 이야기해야지. 내가 이야기지 않고 내가 불리한 건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게 독립입니까? 아니 법 위에 있어요? 초법적이에요? 이건 뭐 종교입니까? 종교의 영역이에요? 본인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 지금은 종교인도 잡혀가요. 한학자도 잡혀가고 다 했습니다. 본인은 그 위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대법원장 3부 요인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 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 국민 세금으로 국가 공무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요구에 물음에 대답을 하시는 게 의무입니다. 지금요 사법부 독립 운운하면서 대법원이 깝죽되고 국민의힘이 여기에 덩달아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다 전략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국민들 시선을 그쪽으로 좁히는 거죠. 우리는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지금 단순히 조희대가 대법원장인데 이거 증인으로 한 전례가 없다. 막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의원들은요 크게 봐야 합니다. 지금 이게요 앞으로는 우리의 역량을 조희대 한덕수 대통령 만들어서 조희대가 한덕수 대통령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한 제2의 내란을 시도했다. 여기에 대한 특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 총 결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조희대가 버티고 있는 한 지기현이가 윤석열 끝까지 봐줄 것이고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한 윤석열에 대해서 무죄 나올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부터 밝히지 않으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MBC가 보도한 거 보니까 민주평통 상임위원이 비상임도 아니에요. 상임위원이 한덕수 총리 대선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이자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뭐 나와서 지금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한덕수 왜 영장 기각됐습니까? 지기현이가 조희대 살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영장 발부한 판사는 다른 사람이지만 조희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덕수가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 드러납니다.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이거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한번 보죠. 이 한덕수가 이 바로 앞에 있는 빌딩이더라고요. 극동 빌딩. 거기 8층에 딱 캠프까지 이렇게 차렸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야 5월 1일부터 한덕수 캠프로 사용되는구나 라고 누구라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민주평통 상임위원이면은 중책 아닙니까? 중책이죠. 왜냐하면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예.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상임위원도 중요한 직책이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많지만 상임위원은 공식 공무원이에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고요. 이런 사람이 그 정치적 예를 들면 20대 대통령 취임 준비하는 자문위원도 했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덕수를 지원하고 만약에 활동을 했다면 이건 공무원법 위반이고요. 그 정치 중립성 위반입니다. 지난번에 그 누구야 이진숙도 정치 중립성 위반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받고 주의 조치 받았잖아요. 저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의혹이 나왔으니까 저는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기구 대통령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하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전국에 있고요.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할 때도 보면 저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1년에 한 번씩
그 당시에 예전에는 청와대 불러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래요. 근데 들어오면 비행기 비용이나 이런 것도 지급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외국에 있는 제외 그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 뭐 달라스도 있고 휴스턴도 있고 뭐 다 있거든요. 근데 조직이 어마어마해요. 만약에 이 상임위원이라는 자리에 권한을 가지고서 이 조직들을 운영하고 조직들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지원하려고 하면 엄청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자리예요. 그냥 한 자리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게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조직들을 운영하고 만약에 관여를 하게 되면요. 정치에 엄청난 특히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의 중립성 위반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만약에 그 당시에 정말 한덕수를 지지하려고 이 사람이 그런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 처벌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정황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나올 겁니다. 일단 오늘 한덕수 내란 재판이 내일인가요? 그런데 3급 15일인가? 예. 3급 비밀로 분류돼 있는데 그 CCTV를 공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재판에서 중계를 하냐 안 하냐가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재판장하고 이렇게 거기에 있는 사람만 보느냐 아니면 국민이 다 볼 수 있느냐 재판은 중계를 하는데 근데 그 CCTV도 중계를 하기로 지금 속보가 떴어요. 일부 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하냐면 지금 대통령 접견실에 있는 CCTV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왜 3급 기밀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접견실 내부의 CCTV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 찍힌 사람들도 거기에 CCTV가 있는지 모를 만큼의 뭐 경호상으로 또 그 내부에 국방과 관련된 그런 안보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나중에 사후적으로 지정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3급 군사기밀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찍힌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들인 것처럼 한덕수, 이상민 그리고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도 다 문건을 받았었고 그 문건을 뭐 이 안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한덕수하고 이상민 같은 경우는 뭐 16분 가량을 이렇게 그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모습도 찍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게 직접적으로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그날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는 김영현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한덕수하고 이 주가 정글수 국무위원 정적수가 이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정적수에서 4명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손치달한 모습들이 다 찍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어야 야 저런 정도의 얘기를 한다라면 저런 손짓이하고 저렇게 문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한덕수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라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저 정도라고 한다면 국무총리 자리에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한 건 사실상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지적하신 것처럼 저 한덕수에 대해서는 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 저 정도면 당연히 발부가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단전단수치란 이상민보다 더 죄책이 무거운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국민들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 된 힘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판부가 여전히 직위원 재판부 끌고 있는 이 부분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재판 공개 원칙상 저는 헌법공시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재판은요, 판사 한두 사람에게,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이 재판부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헌법의 공개의 원칙은 뭐냐면, 원래 국민들이 단죄를 하는 거, 국민들이 정하는 거지만, 그걸 국민들이 다 나설 수가 없고, 다들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걸 맡겨놓은 권력인 거고, 대신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우리도 봐야겠다라는 의미에서 헌법이 재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되는지 중계를 하니 말하냐. 저는 다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소름이 끼치던데 한덕수가 처음에 대선 출마한다고 후보로 나서겠다고 자기는 뭐 공정한 대선 관리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 제자가 내란에 깊숙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자기 살려고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순진했어요. 지금 조이대 한덕수 하는 걸 보면 단순히 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되려고 했던 거라니까요. 네, 실제로 본인이 관리만 하겠다라고 처음에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이유 없이 그것도 되게 시기가 오묘한 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 파기환송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대선 후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믿고 그러면 했겠냐. 그 사법부를 믿거나 다른 그 뒤에 있는 뒷배 내란수계가 심어놓은 그런 일부의 권력의 힘을 믿고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당의 후보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이미 여러 명의 후보가 있었고 가장 강력한 김문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뒤집고 이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의 공당이라면 이 사람은 당 원도 아니었고 심지어 당 원도 아니었던 자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하면 그 안에서의 반발이 먼저 존재해요. 아니 우리가 미는 후보가 있는데 당신이 뭔데 당원도 아닌 자가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 국민의힘 보십시오. 똘똘 뭉쳐가지고 오히려 후보였던 김문수를 내리고 한덕수를 옹립하려는 여러 행위들이 포착이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한덕수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일부의 모종의 계획과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도 도전할 수 있었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없애고 단독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윤석열 풀어주고 제2의 친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보면은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일부 그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또 당당해요.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당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지나봐라. 너네 이재명 이제 없어지고 나서 한덕수 대통령 되면 너네도 이제 다음번에 영연백이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보면 되게 끔찍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뭐 법원에서 재판정에서 CCTV가 공개까지 되면 한덕수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다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조희대가 도망가 버렸네요. 어이구야. 국감 감사 중지한 다음에 이석해버리면서 마무리 말씀 때 답변하겠다. 이거 지난번에 김행인가? 그 도망가 버린 거 생각나는데 이렇게 가도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위원장이 이걸 허락해야 이사갈 수 있는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 23인과 참고인 19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증인 3인과 참고인 8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20인 조희대 없네. 13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7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조희대가 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고발 조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고발을 하면 뭐 합니까? 고발을 해서 기소를 하면 뭐 합니까?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 그 조희대 그러면은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조희대 떠나버렸어요. 저건 뭡니까 임세연 대변인님? 네. 할 테면 해봐라죠. 네. 어차피 대법원장은 나고 나는 사퇴할 일이 없고 나는 그 수많은 재판관들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이죠. 지금 분명히 추미애 위원장은 이석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잠시 국민의힘이 난동 부렸기 때문에 중단을 한 것이고 그 틈을 타서 지금 이석하고 도망을 간 것이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 국회가 국회의원들만의 장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을 대리해서 앉아있는 곳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물음에 대답을 하는 신성한 장소인 겁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떡하니 도망갈 수 있었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기소도 하게 돼서 재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 관할에 있는데 어쩔 건데 할 테면 해봐라. 그런 자신감인 것이죠. 굉장히 무례합니다. 근데 양재열 변호사님 저는 저걸 보면서 국힘하고 짜고 친 것 같은데요. 국힘이 우리가 깽판 쳐가지고 정회시켜줄 테니까 그때 나가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뭐 구체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 정말 그냥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언지를 누군가 줬을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연유로 해서 그렇게 됐든지 간에 아니 불편하다고 자기한테 그렇게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거기 곤란하게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그냥 비워버린다고요? 지금 임세연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부른 자리가 아닙니다. 국정감사인 거고 그 국정감사는 국민들을 대신한 자리인 거예요. 어느 법원, 어느 판사도 국민보다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아예 없는 거고요. 진짜 그냥 해볼 때면 해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떤 설계도 자체는 어느 정도 완성이 설계도는 나왔고 앞으로 자세한 부분들을 맞춰 나가서 앞으로 쭉 끌고 나가야 되지만 진짜 큰 문제는요 법원인 겁니다. 법원만큼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는 신성한 존재야라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자리에서 감히 지금 법원의 이 수장인 대법원장을 향해서
아까 제가 그 판결 내용을 왜 전해드렸냐면 저 국회의원들 저것들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재판할 수도 있는 그렇게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것들인데 어디서 지금 임기 지금 몇 년짜리들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어. 이런 식의 인식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합니까? 설령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차라리 그래요. 아무리 불편해도 내가 끝까지 버텨서라도 내가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저 국회의원들 저렇게 소리 지르는 국회의원들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그런 각오마저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도망갔지만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증인 채택하고 이야기하겠지만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왜 저렇게 꽁무니를 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최진봉 교수님 네. 저는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고 답이 없어요.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국회에도 무시하고 저런 행동을 하면 법으로 할 수밖에 없죠. 뭐 특검을 통과시켜서 특검에서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제시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서 풀어줘야 돼요. 저기 의혹이 남아있으면요. 저는 사법부도 절대로 저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대법원장이 저렇게 흔들리고 있고 저런 의혹에서 휩싸여 있고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해소가 안 돼 보세요.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를 하겠냐고요. 저는 법관들도 의견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장이 물러나라 하든 아니면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서 해명하라고 하든 아니면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하든 그래야 사법부의 권위가 서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어느 누가 이제는 재판을 제대로 받아들이겠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법관들이 다 제대로 재판 안 난다는 그런 사고방식과 생각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법부에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법부의 권위는 본인들이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일선 판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저는 특검을 통해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들을 통해서라도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강제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뭐가 진실인지를 밝혀내야만 사법부의 권위가 다시 설 수 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사법부는 권위를 지금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을 해야죠. 특검해야죠. 양지열 변호사님은 정당 없죠? 예, 정당 가입 안 하셨죠? 정당 가입 안 했습니다. 예, 저 조의대 특검 좀 맡아서. 아니 근데 진짜 지금 최진봉 물론 교수님께서는 법관들도 나서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법원이 자정 능력이 없어졌다는 건 이미 증명을 했어요. 처음에 이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고요. 그리고 몇몇이지만 아주 소수였지만 그래도 부장판사라고 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회의 이 대선 이후에 치른다고 하더니 다시 대선 이후에 열려서 결론도 못 내리고 이 안건은 없었던 걸로 해버렸습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그걸 자정해서 법원의 그 실추된 권위, 이 권위라고 이게 뭐 정말 잘났다는 권위가 아니라 국민들의 권위가 아니죠.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게 이미 차버렸어요. 더군다나 지금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왔다가 자신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도망가 버렸는데 무슨 법관들이 지금 자정 능력이 없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외부에서의 이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스스로. 특검. 글쎄요, 뭐 특검이 맞는 건 아니지만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뻔한 것을 국민들 앞에다 놔두고 저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이대와 한덕수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한덕수 조이대가 봐주고 저렇게 해서 지금도 저런 식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짚어보지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박성재야말로 내란 주요 임무 중에서도 주요 임무 종사한 자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 참 안타까운데 지금도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맨 처음에 국무회의 할 때 맨 처음에 왔던 자입니다. 그리고 막 이런저런 거짓말 하는데 다 그것도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도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또 음모를 꾸몄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드러난 것만 이야기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겠죠. 영장심사를 내일 받는데 박성재가 그때 비상계엄 선포 한참 전부터 이런저런 준비를 했다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야, 만약에 계엄에 체포되면은 3,6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서 그날 막 그 관련된 그 교정시설 관계자들 연락하고 준비시키고 했던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부인했어요. 내일 심사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계엄 선포 절차에 따르면은 계엄 선포문을 초안을 작성을 하고 계엄 선포문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가 법률 검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법무부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전혀 이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계엄 선포였다 이런 뜻이 되는데 사실입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계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뭐 학교 다닐 때 헌법책 읽은 것 이상으로 다시 준비해보거나 한 적이 없어서 그러면 법무부나 법무부 장관은 사전에 이 계엄 선포에 관해서는 법률 검토라든지 뭐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 선포된 직후에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각 구치소로 공문을 내렸어요. 공문 내린 거 맞아요? 예. 뭐라고 내렸습니까? 그 비상 상황에 준수해야 될 조치 사항 수용 관리 철저히 하고 몇 시에 내렸어요? 그거 처음에 내린 게 한 11시 제가 지시 내린 게 11시 한 25분 경조 25분 경. 자,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로 공문을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이 잡혀올 것을 대비해서 독거실을 파악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금 제보를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안과 직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거실 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거실 담당자가 갑자기 12시경에 둘이 출근을 해서 독거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나중에 그럼 왜 5급 이상 공무원들 대기하라고 했어요? 요거는 비상대기 하라는 게 소집이 아니고 지금 비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 비상시의 매뉴얼대로. 자, 5급 이상 대기하라고 했는데 왜 대기에서 대기하라는 뜻입니다. 5급 이상 대기라고 했는데 왜 6급, 7급에 해당하는 거실 담당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해서 지금 독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직접 지시 안 했어요? 지시한 적 없습니다. 네. 그러면 구치소장이 혼자 미쳐가지고 그 밤에 어느 직원들 구치소를 불러가지고 어느 구치소를 또 말씀하시는 제보자 색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그것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 교정본부장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계엄 선포한 이후에 막 모든 구치소 소장들이, 왜냐하면 구치소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출입하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소장, 그다음에 뭐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동부구치소, 남부구치소, 서울 남부교도소 몇 명이 어떻게 되고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김용민 의원 얘기한 대로 누가 미쳐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안 받고 알아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리고 저기 지금 거실 지정 직원 출입 여부 2명이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2명이 출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어온 사람들의 명단이 다 있고 시간까지 나와 있어요. 0시 19분, 0시 20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건 명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교정본부장 그때 당시에 당시 교정본부장이죠. 지시한 적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그러면 6급, 7급 아까 뭐 얘기한 그대로 김용민 의원이 지시를 안 받고 왔을까요, 밤에? 갑자기? 이유가 뭐죠? 아니, 근무 시간도 아닌데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독거실이 얼마나 있는지 보려고 출근을 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출근하라고 하니까 출근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김용민 의원의 말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전 교정본부장 말이 신뢰가 떨어지는 증거예요. 저 증거만 보더라도. 6급, 7급이라는 사람들도 5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지시 없이 출근 시간이 아닌데 출근을 하고 출근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출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정점에는 교정본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도 누군가로 지시를 받았겠죠. 그런 연관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임세현 대변인님, 우리가 윤석열이 내란 당일날 새벽에 방송을 같이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도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도대체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구치소에서 계엄을 발표했네. 그러면 나쁜 놈들 다 잡아오겠네. 그러면 얼른 우리가 들어가서 방을 확보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그날 기억하시지만 저희 너무 정신 없었고 이게 뭐 꿈이야 생시야 했던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언론, 특히 이제 우리 정어리 TV 같은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저희가 막 문 3번, 4번 걸어 잠그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생각해 보시면요, 윤석열 정부 하에 이런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체계적이고 기계적이고 빠르게 하지 않아요. 그동안의 일 행태를 봤을 때. 근데 이날 유독 12.3 계엄 당일에는 신속 정확하게 일이 순서대로 딱딱딱딱딱 이루어집니다. 언제부터 이들이 그렇게 일을 잘했나요? 윤석열 정권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보면은 그 미리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3,600명 하고 또 출국 금지 인원 대기시켰고 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지시하라는 신속 정확한 지시를 내렸는데 아니 언제부터 이들이 그렇게 일을 신속하게 했냐고요. 이날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은 이 박성재 장관도 이 내란에 이미 사전부터 계획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뭐 독거실 확보하고 이런 거는 누구 잡아가려고 독거실 확보했겠습니까? 3,600개나. 그리고 다 보면 서울 근교예요. 국회의원들 잡고 언론인 잡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끔찍한 일인 거죠. 뭐 모른다고 몰라지는 게 아닙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법무부 지시 없이 교정시설 관계자들이 알아서 새벽에 출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출근 퇴근 시간이 한 사람은 2명인데 서울구치소에 12시 19분이었고 한 사람은 12시 20분이었고요. 퇴근은 공교롭게 둘이 같이 2시 14분에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이 가결되고 나니까 이제 할 일 없겠다라고 해서 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임세훈 대변인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저 박성재가 지시했던 게 딱 3가지입니다. 수사를 하라고 수사 인원을 파악하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도망 못 가게 출국 금지를 시켰고요. 가둬놓게 교정수사까지 지시를 한 거예요. 착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유혁정 감찰관이 이제 법무부에 들어왔을 때 회의에서 난 참가 못 하겠다고 그만두고 그 자리에 나와서 사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뭔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뭐 당황한다거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상황 파악이라도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잠깐 좀 앉아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자기도 사표 쓴다는 얘기를 못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지금 일해야 되니까 빨리 앉아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비추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표를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박성재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업무 지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험난합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서는 김규현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2분 모시고 특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특검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이 있어서 다른 때보다 동접은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네요. 특히 오늘 소병률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이제야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정어리TV 다시 200만 운동 가요 그러셨는데 소병률님 환영합니다. 친환경 사업하는데 윤석열 때문에 쫄딱 망했습니다. 이제 다시 도약 중입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소병률님 그동안에 아주 힘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 모처럼 다시 이렇게 오셔서 정어리TV 100만 갑시다. 오랜만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슈퍼챗까지 쏘시고 보수형님 TV님이 대법원장이라고 하지 맙시다. 내란 원장으로 불러주세요. 역겹습니다. 그러니까 또 후원 릴레이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영일님은 3번이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배공기 선생님, 김건희와 서영교 의원님, 도플갱어 임세훈 소장님, 양지열 열사님, 대봉 진봉 선성님, 열변을 토하시니까 혈압 터지실까봐 걱정이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정기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이요. TGYYBK님, 나희숙님, 예,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또 슈퍼챗과 정기회원으로 힘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임세훈 소장님, 최진봉 교수님 3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